32회 시험 대비 공법 체계도 이론 건축법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7번째 주제하고 8번째 주제를 같이 볼 건데, 자, 7번째 주제는 특별 건축구역 등 해서 몇 가지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우선 특별 건축구역, 특별히 건축하는 구역이다. 자, 한마디로 건축법 규정이나 관련 법 규정을 배제해주고 완화해주는 곳, 자, 건물주한테 좋은 곳입니다. 건물 건축할 때 건축법 규정 중에 일부를 배제하고 또 건축법 규정 중에 일부를 완화하거나 통합하는 곳. 자, 일단 특별 건축구역을 먼저 보시면, 자, 보통 건물은 이렇게 짓는데 특별 건축구역에서 건물을 지면 건축법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같은 기존 규제를 배제하고 새로운 건폐율 용적률을 만들어주고 방화지구 규정을 완화시켜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 같은 거 설치할 때 통합해서 건물 질 수 있게 건축법 규정을 풀어서 보다 효율적인 건물을 질 수 있게끔 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건축구역은 관련 규정을 배제할 수도 있고 관련 규정을 완화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해서 주차장 같은 걸 만들 수 있게끔 건물주한테 혜택을 주는 지역인데, 우리 이런 거보다는 시험 문제에서는 먼저 특별건축구역은 일단 어떤 곳이냐 자, 도시경관 창출이나 건축 기준 수준 향상을 위해서, 자,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서 이 법이나 관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배제하거나 건물주한테 유리하게 완화해주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통합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다. 한마디로 강화를 하시면 안 돼요. 강화. 건축주한테 유리하게 건축법이나 관계법 규정을 일부 규정을 배제하거나 완화하거나 통합하는 곳, 특별건축구역. 자, 특별건축구역은 누가 정하냐면 국토부 장관하고 특광도지사인 시도지사가 다음에 법정된 지역에서 정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자,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칠해진 부분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같은 세종시, 또 우리 저기 경상도의 그 김천 혁신도시나 전라도의 나주 혁신도시 같은데, 자, 행정중심 복합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사업구역, 도시개발구역 이런 데서 국토부 장관이 특별건축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가 한마디로 신규 개발지입니다. 신규 개발지인데 관련 규정을 배제해주고 완화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이 정비구역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비구역이나 재정 및 촉진 같은 것들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곳인데, 이런 거는 그 시도지사가 정할 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국토부 장관은 행정중심,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 기타 나머지는 참고 이런 지역에다가 정할 수 있는데, 정비구역이나 재정비 촉진지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반면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장소에는 정비구역, 택지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랑 동일한데, 정비구역이나 재정비 촉진구역 이런 것들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장소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반면에 시도지사는 이런 국가사업인 행정중심이나 혁신도시는 지정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정비구역이나 재정비 촉진구역 이 두 개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데 시도지사가 정하는 장소에는 포함되어 있다.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사업구역, 도시개발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도 있고, 여기에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지역도 이렇게 중복되는데, 정비구역이나 재정비 촉진구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장소 쪽으로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 법으로 정한 신규 개발지에다가 정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정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도로 가장자리인 접도구역, 보전산지, 이렇게 환경보호나 도로 같은 걸 보호하는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도 이런 내용들 써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을 정할 수 없는 지역. 근데 몇 년 전에 개정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자, 요거 하나 메모하십시오. 책에도에다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는 국방부 장관하고 사전에 협의하면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과거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특별건축구역을 정할 수 없는 지역이었었는데, 몇 년 전에 법이 바뀌어서 국방부 장관하고 사전에 협의하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다가 특별건축구역을 정할 수 있다. 국방부 장관하고 지정권자가 협의해서. 자, 지정금지호 4개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국방부 장관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나 좀 메모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정 절차, 우리 이런 것들도 추가 사항으로 좀 메모를 하시는데, 자, 우리 중앙행정기관회장은 국토부 장관하고 같이 일하시는 동료 장관들, 시도지사 이런 사람들은 국토부 장관한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을 정해달라고 지정 신청이 가능하고, 시군구청장은 자기 상급자인 특광도지사, 시도지사한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을 하는데, 중앙회장이나 시도의사는 국토부 장관한테 지정 신청, 시군구는 시도지사한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 신청을 받으면 30일 안에, 여기 시험 문제였습니다.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고시를 해야 되는 거죠. 특별건축구역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들어오면 30일 안에 심의를 거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 여부를 확정하고 고시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련 내용들 한번 보시고, 이게 과거에 15일로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으니까, 자, 지정 신청도 가능하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는 지정 신청. 예, 물론 직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 신청 없이도 직권도 가능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해제 사유.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지정 신청기관이 해제 요청을 했을 때, 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한 것이 확인됐을 때, 자, 요거 5년 안에 목적에 맞는 착공이 안 되면 특별건축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5년이란 기간 안에, 요런 건 시험 문제에서 예상 지문입니다. 5년 안에 지정 목적에 맞는 건물 착공이 안 되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해제 요청을 받아서 해제할 수도 있고, 5년 안에 관련 목적에 맞는 건물 착공이 안 될 때,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추가적으로 메모를 하시 바랍니다. 자, 특별 가로구역. 자, 이번에는 특별 건축구역의 기본 내용을 보시면, 특별 가로구역은 이 가로할 때 가짜가 이게 도로 가짜입니다. 종로 일가 같은 거는 도로 가짜인데 길 가짜입니다. 이게 특별 가로구역은 특정한 도로 양쪽 사이드를 정하는 거예요. 특별 건축구역은 신규 개발지인 무슨 뭐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이런 데를 정하는 건데, 특별가로구역은 이 그림처럼 특정한 도로, 예를 들어서 보행자 전용도로, 뭐 이런 도로의 가장자리가 경관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묶여 있으면 이 가장자리에서 건물 짓는 사람들한테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이것도 배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효과는 특별건축구역과 유사합니다.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완화하거나 배제하기 위해서 특정 도로가 경관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으면 특별가로구역을 정해서 이 주변에서 건물 짓는 사람한테 규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도로 양쪽 사이드가 특별가로구역입니다. 특별가로구역은 지정권자가 장관하고 허가권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토부 장관하고 우리 건축허가권자를 생각하시면서 특별가로구역을 정할 수 있다. 자, 우리 건축허가권자는 기본적으로 시군구청장 원칙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21층 이상 대형 건물은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도 허가권자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장관이나 허가권자가 특별가로구역을 정하는데, 자, 도로에 인접한 대지에서 건물을 지을 때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서 이 법이나 관련 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적용하는 곳이다. 그런데 특별가로구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가 경관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일 때, 자, 특별가로구역도 장관이나 허가권자가 정하는데, 자, 건축법을 배제하고 완화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어디다 하냐면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가 경관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일 때 하고요. 이 고도지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도로에 접한 대지가 경관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정할 수 있다. 그럼 다음의 도로는, 자, 어떤 게 대표적으로 있냐면 보행자 전용도로, 자, 자동차 전용도로가 하시면 안 됩니다.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장소 안에 있는 도로,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정 공고한 지역 안의 도로, 또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 있죠? 이 도로가 소요너비 미달이라서 건축선이 후퇴한 대지면 그 도로 가장자리도 특별건축구역을 정할 수 있다. 그 밖에 문화지구 안의 도로,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어떤 도로냐? 자동차 전용도로라든가 자전거 전용도로는 안 되고, 보행자 전용도로 양쪽 사이드가 경관지구일 때,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정 공고한 그 지역 안에 있는 도로, 건축선이 후퇴한 대지에서 접한 도로, 문화지구 안에 있는 도로가 그 도로 양쪽 사이드가 경관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들어가 있으면 특별 가로구역을 정해서 건축법을 배제하고
완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지정 절차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고 지정 변경 해제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이렇게 장관이나 허가권자가 특별거주구역을 지정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지정 변경 해제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알려서 특별거주구역 해제나 지정 여부를 알려야 된다. 건축협정제도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의 개념을 받고 누가 지정한다, 어디다가 정한다 이렇게 봐셨고, 자, 그 다음에 특별건축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건축협정이라는 이 그림처럼 여러 개의 대지에서 각각 건물을 지면 조경 같은 거를 각각 해야 되고 지하 주차장을 각각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대지로 인정을 해서 건물을 통째로 하나만 짓는 겁니다. 건축비를 세이브할 수 있고 조경 같은 면적을 각각 하는 것보다 줄여서 할 수 있게끔 건물주한테 혜택을 주는 거. 그래서 이게 건축협정은 여러 필지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처럼 인정을 해서 건물 하나를 짓고 건물 안에 내부를 나눠 쓰는 제도가 건축협정입니다. 그럼 주차장도 공동으로 만들고 조경 같은 것도 공동으로 해서 이런 건물주들이 각각 건물 짓지 않고 위리하게 하게끔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 건축협정은 여기 보시면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전원의 합의라는 겁니다. 자, 이게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토지 위의 지상권자, 그다음에 이해관계자가 이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사람, 소유자, 지상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자로서 소유자 동의를 받은 사람 전원의 합의로. 자, 이 말의 의미는 소유자가 합의했더라도 지상권자가 합의 안 해주면 건축협정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시험 문제에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1번, 2번, 3번 소유자들이, 자, 3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전원이 합의하면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선 리모델링 같은 거 할 때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전원의 합의로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원이 합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정을 체결한 사람들은 협정서를 만들어서 건축협정 인가권자한테 가가지고 인가를 받아야 된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건축협정 어디서 하는 거냐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구역입니다. 자, 우리 예전에 정비법 할 때 정비구역은 가난한 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있고 또 재개발 사업도 있고 재건축 사업도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못하고 주거환경 개선 같은 저소득층이 사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협정은 다시 한번, 자, 건물 토지 소유자나 지상권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전원이 합의하면 다음 지역이 어디냐?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구역, 이건 참고로 존치지역,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이 따로 인정하는 구역, 이런 데가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건축협정을 폐지할 때는 과반수가 동의받아서, 자, 인가권자한테 폐지 인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체결할 때는 전원의 합의, 근데 폐지할 때는 과반수가 합의해서 동의해주면 폐지에 관한 절차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건축협정은 조경이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주차장 같은 것들을 혜택을 받았으니까 특례를 적용받아서 착공신고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20년 경과한 이후에 폐지에 관한 인가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는 너무 빨리 폐지하지 말라는 거죠. 특례를 받아서 착공신고 같은 걸 해가지고 건물을 졌을 때는 착공신고 20년이 경과, 어느 정도 건물을 쓰고 나서, 오랫동안 좀 쓰고 나서 폐지에 관한 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폐지는 과반수가 동의해주면 폐지 절차로 들어갈 수 있죠. 폐지도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빨리 폐지하지 말고 특례를 적용받아서 착공신고했을 때는 착공신고 20년이 지난 후 폐지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거 협정을 폐지하려면 적어도 20년은 지나야 되는구나. 폐지할 때는 과반수로, 해당하는 사람들이 과반수가 동의해주면 폐지에 관한 절차로 들어가서 인가받고 폐지하는구나. 체결할 때는 전원의 합의인데 폐지할 때는 과반이구나. 여기 시험 문제였습니다. 20년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결합건축. 자, 우리 결합건축도 굉장히 특이한 건데 용적률 나눠쓰기입니다. 결합건축은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요 거리가 100m 이내에만 있다면 여기 지금 여기 대지가 두 개가 있는데, 자, 용적률 400%, 용적률 400%까지 건물 올릴 수 있습니다. 대지와 대지와의 거리가 뭐 최단 거리로 100m 이내라면 100m 이내에 있는 대지고,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두 대지가 있을 때 용적률 200%를 떼서 이쪽 건물로 주는 겁니다. 이걸 마치 하나의 대지로 보고 용적률을 두 개의 대지에서 각각 400으로 짓지 말고 하나의 대지에서 200을 빼가지고 이쪽으로 넘겨주고 나중에 이 건물주가 용적률을 넘겨줬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것도 있는데 결합건축은 두 개의 대지에서 용적률의 일부를 다른 대지로 넘겨주는 제도가 결합건축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대지와의 거리가 100m 이내에 있으셔야 되고 여기 12m 이상 도로로 둘러싸여져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결합건축은 자, 다음 어느 하나의 지역이 주로 이게 어떤 거냐면 주로 상업지역이나 역세권인데 최단 거리가 100m 이내라면 100m 이내 100m 이내에 대지 두 개가 들어있으면 그 두 개의 대지가 모두 법정된 동일지역, 상업지역에 속하고 12m 이상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조건을 맞추시면 그러니까 보세요. 100m 이내로 대지가 이렇게 그 100m 이내 안쪽으로 두 개의 대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고 두 개의 대지는 모두 법정된 지역에 속한다. 어디냐? 이런 상업지역이나 역세권입니다. 이런 적이 있으면서 12m 이상 도로에 12m 이상 도로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여기 100m 이내라면 두 개의 대지에서 용적률을 이쪽으로 넘겨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m 이내에 대지가 있어야 되고 두 개의 대지가 모두 법정된 상업지역이나 역세권에 있으셔야 되고 또 두 개의 대지가 12m 이상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세부 조건을 맞춰서 대지의 건축주들이 합의하면 용적률이에요. 건폐율이 아니라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건물을 적용하지 않고 통합해서 적용해가지고 하나의 건물에서 용적률을 다른 건물 쪽으로 넘겨줄 수 있는 제도가 결합건축입니다. 결합건축은 상업지역이나 역세권, 주거환경 개선이나 건축협정, 특별건축구역을 체결한 지역인데 이런 지역들 주로 생각하시면 돼요. 상업지역이나 역세권에서 결합건축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새로 개정된 거 체계도에다 적으셔야 됩니다. 3개 이상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할 수 있다. 결합건축은 기본적으로 2개에서만 하는 겁니다. 2개. 2개의 대지에서 결합건축을 해가지고 한 대지의 용적률을 다른 쪽으로 넘겨주는 건데 지금 자 이게 뭐냐 결합건축을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결합건축을 하거나 빈집을 철거해서 공원이나 광장 같은 건물을 지을 때는 3개 이상 대지를 결합건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원래는 2개의 대지에서 결합건축하는 게 원칙인데 이런 조건이 맞으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인 공공기관이 소유 관리하는 건물과 결합건축을 할 때 빈집을 철거해서 공원이나 광장 같은 시설을 설치할 때는 3개 이상 대지를 결합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합건축은 최소 30년간 유지하셔야 돼요. 앞에 건축협정은 20년 정도 이후에 폐지하는 건데 결합건축을 했을 때는 30년 정도 이내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용적률을 다시 원래 기준으로 환원 같은 거에서 신축 개축 같은 거 할 때는 30년 기간을 안 지킬 수 있다. 참고로 보시고 폐지할 때는 전원이 동의해서 폐지를 해야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신고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건축 협정을 할 때는 과반수, 이해관계자 과반수가 동의 나오면 폐지하는 건데 건축 협정을 폐지할 때는 전원이 동의해서 폐지에 관한 신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합건축까지 봤고 간단하게 특별건축구역은 뭐 하는 곳입니까? 신규 개발지에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건축법을 배제하고 건축법을 완화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정하는 장소. 특별 가로구역은 가짜가 도로 가짜, 길 가짜라서 특정한 도로 옆에가 보행자 전용 도로 이런 거 양쪽 사이드가 지구 단위의 구역이나 경관지구면 특별 가로구역을 정해서 특별건축구역과 유사하게 건축법을 배제하고 완화하는 곳. 건축협정은 세 필지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묶어서 건물을 져서 조경이라든가 주차장 같은 거에 혜택을 받는 건물. 결합건축은 원칙적으로 2개의 대지가 100m 안에 있으면 용적률을 다른 대지로 넘겨주는 제도. 이렇게 원칙이 2개의 대지에서 결합건축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3개 이상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이런 4가지를 좀 보시고 건축법에서 이 4개 중에 한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특별가로구역은 조금 안 나오는데 특별건축구역이나 건축협정이나 결합건축은 기본 개념을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축법의 마지막 파트까지 해버리죠. 고칙, 벌칙인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여러가지 관련 조항가 있어서
그 규제 위반 건물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내리는 조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는 우리 체계도에는 없지만, 자, 위반 건물이 있으면 건축허가나 사용 승인을 내준 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문을 거쳐서 공사 중간에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공사 중지 명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법 건물을 나중에 발견하면 그 건물을 해체해라, 개축해라, 증축해라, 다시 용도 변경해라, 사용 금지다, 이런 식의 시정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 허가권자는 위반 건물에 대해서 건축 허가나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공사 중간에 발견하면 공사 중지 명령할 수도 있고, 건물이 다 완공됐을 때는 해체나 개축, 증축, 재축 또는 뭐 사용 금지 같은 것들을 명령할 수 있고, 또 건축 허가나 사용 승인이 취소된 건물일 때는, 그런 건물일 때는 영업 허가 같은 것들을 금지 요청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건축 허가나 사용 승인이 취소가 되거나 이런 시정 명령을 받고 이행을 안 하면 이런 거 식당 영업 허가, 노래방 영업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관련 관청에다가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축 허가권자가. 그 건축 허가권자는 여기 하나, 둘, 셋, 그다음 요거까지 넷, 이런 것들이 허가권자가 위반 건물에 대해서 내리는 조치입니다. 건축허가나 사용 승인을 취소, 공사 중지 명령, 여기 해체나 개축, 증축, 용도 변경 같은 시정 명령, 허가를 받은 건물이 허가가 취소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을 안 하고 있고 자꾸 버티면 거기서 뭐 식당 영업이나 노래방 영업 같은 거 개업을 못하게 각종 면허나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관련 관청에다가 요구할 수 있답니다. 자, 근데 이제 징역이나 벌금은 허가권자가 내리는 조치가 아닙니다. 징역이나 벌금 같은 거는 재판을 해서 사법부의 판사가 내리는 조치니까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이 내리는 조치는 여기 1, 2, 3, 영업부가 금지 요청 이런 것들이 허가권자가 내리는 조치고, 참고로 벌금형의 부과 이런 것들은 허가권자가 내리는 조치가 아니라 재판을 해서 판사가 부과하는 조치다. 이렇게 벌금 같은 것들은 1, 2, 3하고 요거 하나 더 추가하셔서 요게 시험 문제에서 예전에 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시정명령을 이행을 안 하고 버티면 여기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이행을 할 때까지 1년에 2번씩 벌금과 별도로 이행을 안 하고 버티고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 안 하고 계속 버티면 이행할 때까지 1년에 2번씩 계속해서 금전적으로 괴롭히는 제도, 이게 이행강제금이에요. 그래서 이행을 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집행벌적 성격,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형벌이 아니고 집행벌, 집행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먼저 보세요.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이라는 걸 먼저 받아요. 시정명령 기간 안에 이행을 안 합니다. 그럼 그런 건축주한테 다시 한번 기한을 정하여 그때까지 이행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명령을 이행을 안 했습니다. 3개월짜리 시정명령을 이행받고 이행을 안 하면 그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기한을 정하여 이행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을 안 하면 이행 강제금 부과입니다. 자, 우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 이행을 안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기한을 한 번 더 받습니다. 그 기한까지 이행 안 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자, 이행강제금을 안 냈다고 해서 구류를 살진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형벌이 아니라 집행벌이다. 집행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 벌금형과 별도로 나오는 이행강제금. 자, 이행강제금을 계산할 때는 자, 건폐율이나 용적률 초과하면 제일 나쁜 거예요. 건축허가나 건축 신고를 안 하는 것도 가장 나쁜 4가지 중대한 위반이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초과,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 건축 신고하지 않고 건물을 지으면 중대한 위반 4가지 했을 때는 이제 얼마큼 부과받냐면, 자, 우리 지방세법에 따라서 1제곱미터당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만약에 20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200만 원에 50% 그러면 100만 원이겠죠. 100만 원에다가 위반 면적을 곱하고 거기다가 이 밑에 비율을 다시 한번 곱하는 거예요. 자, 중대한 위반 했을 때는 1제곱미터당 세금 부과하는 기준액, 시가 표준액, 우리 건물의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이 200만 원이면 거기에 일단 50% 들어갑니다. 그럼 100만 원이 나오겠죠? 100만 원에 위반 면적을 곱하고 거기다가 밑에 써있는 이 비율을 다시 한번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건축허가를 안 받으면 100분의 100이 곱해지기 때문에 계산된 금액 그대로 나오고, 건폐율을 초과했을 때는 100분의 80, 0.82 들어가서 좀 금액이 감액되겠죠. 용적률은 100분의 90, 그 다음에 건축 신고를 했을 때는 100분의 70입니다. 중대한 위반 4개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게 요겁니다. D급범.
가장 적게 받는 거는 건축 신고 안 했을 때. 이 비율을 다시 한번 곱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이제 계산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중대한 위반 4가지 했을 때는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을 제가 200만 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50%니까 100만 원. 위반 면적을 곱하고 밑에 써있는 이 비율을 다시 한번 곱해주면 이행강제금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미한 위반, 중대한 위반 4가지가 아니고 경미한 위반일 때는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입니다. 앞에서는 100분의 50을 부과했는데, 그쵸? 예, 이게 4가지 중대한 위반이 아니고 경미한 위반일 때는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해가지고 위반 면적을 곱해서 경미한 위반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계산합니다. 이행강제금을 이게 2배로 부과할 수 있는 가중부과가 있는데, 자, 임대 등의 영리 목적으로 용도 변경을 불법으로 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막 증축을 하거나 상습적인 위반,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이렇게 영리 목적의 그 위반 행위, 용도 변경 같은 거 불법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위반했을 때는 위에 해당하는 금액, 좀 전에 해당했던 금액 있죠? 거기에 100분의 100 가중할 수 있다. 이게 100%를 더 가중하기 때문에 원금액의 2배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중부과. 자, 이번엔 감경부과. 자, 감경도 할 수 있습니다. 감경. 이렇게 보시면 감경 같은 경우는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고, 자, 이행강제금이 가중부과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경부과를 볼 건데, 이건 가중부과가 있었고요. 감경부과는 그 이행강제금이 여기 5번에 보시면 이게 기본적으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이거 하나 대표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60제곱미터 이하나 뭐 조경 같은 걸 위반한 주거용 건물, 높이 같은 것들을 위반한 주거용 건물, 이런 건물들은 경미한 위반이기 때문에 원래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낮춰서 금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앞에서 가중부과는 영리 목적의 뭐 불법 용도 변경, 또 영리 목적의 허가 같은 거 신고 없이 건물을 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거, 상습 위반이나 이런 거 있으면 원래 부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0을 가중해서 2배까지 부과할 수 있고, 감경 부과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이 위반 사항이 있을 때, 또 사용 승인을 안 받은 건물, 조경 같은 걸 위반한 주거용 건물, 높이 같은 걸 위반한 주거용 건물은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위반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의 원래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낮춰서 부과할 수 있다. 이거 85가 아닙니다. 60 이하가 이렇게 감경을 해서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1년에 2번까지 반복해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을 안 하면 그 내년에 또 후년에 계속 부과하는 겁니다. 1년에 2번씩.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내용으로 보시고,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는 사전에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를 해야 되고, 부과 징수 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의신청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받고 나서 30일 안에 이런 내용들 참고로 보시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건축법 다 마무리했습니다. 건축법이 내용이 되게 많으니까 조금 차분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자, 공법의 기본 이론은 책에도 가지고 공부합니다. 저한테 문자로 우편이나 또는 이렇게 파일로 수령을 원하시면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린 체계도가 요겁니다. 이거 3장짜리 이렇게 큰 종이로 인쇄된 거니까 요거를 한번 전체의 흐름을 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체계도 강의하다 보면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루는데, 그런 내용은 요약집을 보시면 다 나옵니다. 요약집. 이거 좀 페이지가 한 200페이지 정도 조금 넘는 요약집이 나왔으니까 기출문제지 같은 것도 풀어봐야 됩니다. 이런 거 구입을 원하시면 문자로 알려주시면 여기 요약지에 기출문제지가 있으니까 이런 거 구입 의사가 있으면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요약집의 내부 모습입니다. 또 기출문제지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건축법 마무리하시고 바로 제가 주택법도 빨리 강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